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보이부 장군의 직책에서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지만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가족과 함께 탈북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박승호 씨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승호 씨는 기상청으로부터 충격적인 예보를 듣고 김정은에게 보고를 했지만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승호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통해 과연 승호 씨가 들은 충격적인 예보는 무엇인지, 대체 왜 김정은으로부터 억울한 죽임을 당할 뻔한 건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망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승호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나만의 이런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영어를 잘 못하니 심심하기도 하고 보호조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니 유튜브라는 것을 매일 이곳에서 보곤 하는데 그러다 우연히 이 채널을 발견하게 되어 제가 겪은 끔찍한 일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꽤 높은 직급의 보위부 장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가 맞습니다. 장군이라는 직급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리이니까요. 그래서 북한에서 저와 제 가족들은 매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양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 또한 엘리트 학교에 다니는 것은 당연했죠. 하지만 이런 저희 삶이 뒤집히게 된 것은 단 한순간이었어요. 사건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평양의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죠. 부하들의 인사를 받으며 평소처럼 저는 저의 사무실로 들어서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오른팔이자 바로 밑 계급인 철민이와 제 다른 동료 리성철이 함께 저희 사무실에 급히 들어왔습니다. 박승호 중장님, 기상 수문국에서 온 보고서인데 지금 바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일이에요. 저는 다급해 보이는 철민이에게 보고서를 받아들고 곧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보고서의 내용은 바로 대규모 홍수가 올 거라는 예보였습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날 것이며 상상 이상으로 큰 홍수가 올 것으로 보이기에 빠르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분석 결과 또한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김정은 지도자님께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당장 지도자님께 보고해야 하네. 당장 차를 대기시켜. 제 말에 사무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리성철이 저를 말리려 나서더군요. 박승호 동지, 잠깐만. 그렇게 섣불리 보고했다가 큰일 날 수 있네. 지도자님께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 철민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성철이에게 동의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본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피해들이 벌써부터 눈앞에 보이는 듯 했고, 막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때보다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지들, 이건 수많은 동포의 생명이 걸린 문제네. 우리가 지금 보고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날 거야. 당장 출발해야 하네. 결국 제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둘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상되는 홍수의 규모, 피해 지역, 인명피해 추정치, 그리고 대비책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담았죠. 김정은 지도자님을 뵙기 위해 청사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지도자님께서 이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걱정과 함께 이 보고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이 교차했죠. 그리고 마침내 김정은 앞에 섰을 때 마치 숨이 멎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항상 볼 때마다 적응이 되지 않는 그 차가운 분위기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지도자님, 중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기상 수문국의 예보에 따르면 곧 대규모 홍수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의 보고에 김정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의 말에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더군요.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급하게 보고서를 읽는 모습을 보니 역시나 지도자님은 저희 인민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이후 김정은의 태도는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이보게 박승호 동지, 걱정할 것 없어. 우리의 체제는 견고하네. 자연이 감히 우리를 위협할 순 없지. 돌아가 보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강하게 주장하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표정에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의 발언은 오히려 제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무력감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은 결국 현실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죠. 며칠 후 기상 수문국의 예보처럼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의 강물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제 방은 무너져 내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중장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철민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견했던 그 재앙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거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 달렸지만 많은 이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갔죠. 건물들이 무너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 좀 봐요. 저 아이들이. 철민이의 외침에 고개를 돌리자 물살에 휩쓸려가는 어린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로서 그냥 볼 수 없어 본능적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동료들이 저를 붙잡았죠. 저는 또 한 번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시간이 지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리 곳곳에 불어터진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무너진 건물 더미 사이로 사람들의 손과 발이 보였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고 파리떼가 시신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떤 이들은 흐느껴 울었고 어떤 이들은 하늘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대체 왜 우릴 버리신 겁니까? 당에선 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에 대한 불만이 눈에 띄게 커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제 마음속에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제가 좀 더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김정은을 설득할 수가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물에 휩쓸려가는 아이들,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들리는 비명, 그리고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의 눈빛. 그러다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중얼거리며 일어났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대체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저를 사로잡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홍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홍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북한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리에는 아직도 물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공허함을 넘어 이제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 보였죠. 당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요? 우리를 버린 거나 다름없지 않소? 지도자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는 계신 겁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점점 더 크고 담대해져 갔죠. 심지어 몇몇 지역에서는 소규모 시위까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반발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보고를 받고는 크게 동요하게 되었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이 귀띔해 주더라고요. 그럴만도 했죠. 북한에서 이런 일은 매우 드무니까요. 박승호 동지, 최고존엄께서 매우 불안해하신다더군. 민심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적이 없었다며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계신다네. 그 소식 또한 불길하더군요. 김정은이 이 민심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분노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김정은이라면 분명히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테니까요. 이제까지처럼 말이죠. 저는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이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죠. 김정은 지도자님은 과연 결정을 내리실까?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동료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가득해 보였죠. 모두 이번 회의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험악했거든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걸 볼 수 있었죠. 동지들, 김정은 동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소. 홍수로 인한 피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민심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민들이 우리 당을 원망하고 있어.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더군.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체제가 흔들릴지도 모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권력을 더욱더 확실히 보여줘야 하니까. 회의장 전체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김정은의 다음 말, 그것은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있어. 김정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책임비서와 사회안전부장이 끌려나갔죠. 끌려나가는 그들의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죠. 그리고 김정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저에게 멈췄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20에서 30명의 간부를 처형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에서 30명이라고요? 그건 너무나 많은 숫자였어요.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했죠.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김정은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였죠. 또한 죄 없는 이들의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인민들에게 사죄를 빙자한 겁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도가 너무나도 보여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마침내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도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박승도 동지, 우리 중 누가 처형당하게 될까? 리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보다 용감한 성철이까지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다시 한번 두려움이 덮쳐오더군요. 저는 성철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 20에서 30명 안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차 처형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명단을 받아들고 있자니 제 손이 떨려오더군요. 거기엔 제가 알고 지내던 많은 동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함께 일하고 웃고 떠들던 사람들. 죄 없는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승호 중장님, 여기 제 이름이 있어요. 철민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그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처형 당일, 저는 처형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저 또한 그 자리에서 함께 죽어가는 것만 같았죠. 처형장에 도착하자 제 동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특히 제 눈에 들어온 건 당 책임비서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죠.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체제의 잔인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준비! 총을 든 병사들이 자세를 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조준, 동료들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 또한 그만 눈을 감아버렸죠. 발사,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어지는 총성에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이건 현실이었고 제가 직면해야 할 잔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총성이 멈추고 난 뒤 처형장은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쓰러진 동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많은 피가 땅을 적시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처형당한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의 마지막 눈빛, 총성, 쓰러지는 모습,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깨어났어요. 이 끔찍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그건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장 긴 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죠. 이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울지도요. 처형 이후 며칠 동안 북한은 마치 죽어있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고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죠. 공포가 도시 전체를 뒤덮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사라질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동료들의 얼굴에도 같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무렵에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김철수가 은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승호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너에게 꼭 알려줘야 할 게 있어. 저는 그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죠. 무슨 일인데 그래? 철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우연히 고위 간부들의 대화를 엿들었어. 내 이름이 다음 처형 대상 명단에 올라있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마도 내가 홍수 경고를 했던 것 때문인 것 같아. 지도자님께서 자신의 판단 실수를 덮으려고 너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제 어깨를 꽉 잡았죠. 승호야, 무조건 피신해야 해. 여기 더 있다간 내 목숨이 위험해.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어디로 가지? 철수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죠. 탈북.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이라니. 그건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었죠.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죽나 탈북하다 죽나 저에게는 같았으니까요. 가족들은 어쩌지? 제가 물었어요. 당연히 함께 가야지. 여기 남겨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나. 철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철수는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죠. 이건 내가 아는 안내원의 연락처야. 그를 찾아가. 그거 너희를 안전하게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어요. 고맙네. 그런데 넌 어쩌려고? 철수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어요. 난 여기 남아있어야지. 누군가는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게다가 난 명단에도 없고.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앞으로는 내 걱정만 하게. 살아남아야 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믿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이내 충격에 빠졌어요. 여보, 우리 정말 떠나야 하나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제가 죽으면 저희 가족 또한 안전할 거라는 보장이 없었죠. 어쩔 수 없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여보. 우리는 밤새 짐을 꾸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담았죠. 아이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불안해할까 봐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철수가 알려준 안내원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안내원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믿음직스러움이 느껴졌죠.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탈북이 시작되었어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동안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죠. 국경 수비대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고 때로는 밤새도록 걸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냈죠. 조금만 더 참자.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죠. 당연히 위험한 순간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국경 수비대와 아슬아슬하게 마주치기도 했죠. 다행히 안내원의 기지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희망,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안전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죠.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며칠간의 고된 여정 끝에 우리는 드디어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이루는 강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여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말 저 강을 건너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우리의 새로운 삶이 저 강 건너에 있어. 나를 믿어줘. 안내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곧 건널 겁니다. 아이들을 꼭 붙잡으세요. 물살이 셉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밧줄을 묶고 조심스럽게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죠.
아이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지만 우리는 재빨리 그들의 입을 막았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강을 건너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처형당한 동료들, 김정은의 분노에 찬 얼굴.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도요. 그리고 마침내 간신히 강을 건넌 우리는 중국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제 우리는 불법 체류자가 된 거니까요. 안내원은 저희를 숨길 수 있는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며칠 동안 숨어 지내며 다음 행선지를 계획했죠. 베이징으로 가야 합니다. 안내원이 말했어요. 거기서 미국 대사관을 찾으세요. 그곳이 가장 안전할 겁니다. 베이징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의하며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며 이동해야만 했죠. 매번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행히 안내원이 마련해준 위조 신분증이 도움이 되었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죠. 아이들은 여정 내내 힘들어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주 울었고 큰딸은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죠. 그럴 때마다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제가 말했어요. 곧 우리의 새로운 집에 도착할 거야. 베이징에 도착한 날, 우리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도 찾아왔죠. 이제 우리 스스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했으니까요. 대사관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우리는 중국어를 전혀 몰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죠. 하루 종일 베이징 거리를 헤매다 겨우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어요. 여보, 저기에요. 아내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미국 국기가 보였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을 뿐이다. 대사관 주변에는 중국 경찰들이 빽빽이 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분명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중국 경찰인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조용히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안전하게 대사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미리 안내원에 연락이 닿아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고 마침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울고 있었죠. 그건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환영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아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해냈어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테니까요.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에게 음식과 깨끗한 옷, 그리고 쉴 수 있는 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듣고 망명 신청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죠.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삶,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도전들.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언어는 어떻게 배울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니까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그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조국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미국 대사관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모두 꿈같이 지나갔어요.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대사관 안에서 안전하게 지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우리의 망명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대사관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가족 모두의 얼굴에 기쁨과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우리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북한에서의 삶, 위험했던 탈북 과정,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삶.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아빠, 우리 정말 미국에 가는 거예요? 큰딸이 물었어요. 그래,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자유의 땅, 기회의 나라. 우리가 꿈꾸던 그곳에 마침내 도착한 거죠.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제공하는 임시 주거시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방은 작고 낡았지만 적어도 안전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여보,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인가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임시야. 하지만 곧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첫 며칠 동안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주변 환경을 익히는 데 바빴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간단한 물건을 사는 것조차 힘들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가게에서 겨우 이 말을 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와 아내는 매일 밤 걱정으로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지 모든 게 불확실했죠. 여보, 우리가 잘한 선택일까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여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것 같았죠. 낯선 발음, 이해할 수 없는 문법,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버티고 나아갈 겁니다. 이제까지의 일보다 더 최악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 그 첫걸음을 내디딘 거죠.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꿈꿀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미국에 온 저희이지만 상상도 해보지 못한 자유로운 곳에서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저의 끔찍한 일들을 알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앞으로 새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모두들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북한의 이런 끔찍한 일화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마음이 참 먹먹한 사연입니다. 총참모부의 고위 간부 출신인 리혁준 씨의 사연인데요. 혁준 씨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북한 군대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동료 7명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인정을 받고 잘 살던 혁준 씨였지만 탈북 이후 국정원에서 북한은 지옥이라고 하면서 김여정과 김정은을 떠올리기만 하면 그들은 악마라고 소리치며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혁준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혁준입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타고난 두뇌와 능력으로 빠르게 승진해 총참모부의 고위층 간부가 되었어요. 부모님과 동생에게 좋은 생활을 안겨주겠다는 일념 하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군율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부하들을 잘 다독이는 저는 상관들에게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전승절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과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라는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제 부대가 행사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한여름 폭염 속에서 몇 주 동안 하루 16시간 이상의 고강도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대 상황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식량 배급은 오히려 줄어 하루 2끼로 제한되었고 그마저도 열량이 낮은 강냉이밥과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배를 움켜쥐며 훈련장으로 향하는 부하들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참느라 이를 꽉 물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끼니 하나 주지 않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홀로 일어나 벽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어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았지만 그래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부하들의 영양실조와 탈진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상부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훈련을 강행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대를 둘러보며 부하들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려 노력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우리가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빨리 떨쳐냈습니다. 의심은 곧 배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훈련이 계속될수록 부하들의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병사들이 늘어났고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감기와 폐렴이 돌았습니다. 의무대는 환자들로 넘쳐났지만 제대로 된 약도 영양분도 공급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훈련 중 한 병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즉시 달려가 보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열사병이 의심됐습니다. 당장 의무대로 보내려 했지만 상부에서는 훈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에 거부했어요. 약한 놈은 도태되는 법이다. 계속 훈련하라. 차가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죠. 결국 그 병사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병사의 가족에게 알리려 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또다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행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타령으로 처리하라.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저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죄책감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전승절이 다가오면서 훈련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어요.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12시간 넘게 열병식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어요. 저는 관람대 아래에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실수로 켜져 있었던 건지 김정은의 목소리가 켜진 마이크로 울려 퍼졌어요. 조쿤, 이렇게 극한까지 몰아붙여야 진정한 혁명 정신이 생기는 법이지. 김정은의 말에 옆에 선 김여정이 덧붙였습니다. 약한 자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자만이 우리 군대에 있을 자격이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느라 온몸이 떨렸어요. 이를 악물어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혁명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이들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생겼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어요. 순간 총을 들어 저들을 쏘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죠. 감시의 눈초리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으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며 간신히 감정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참아낸 분노는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쓰러진 부하들을 돕고 싶었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장교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대령님, 참으세요.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눈에는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리허설이 끝나갈 무렵 극도의 피로와 영양실조로 한 병사가 열병식 대형에서 비틀거렸어요. 순간 김여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자는 우리 군대에 필요 없습니다. 처리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2명의 군인이 그 병사를 끌고 갔어요.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들려온 총성에 모든 군인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믿을 만한 부하들과 은밀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한 비무장지대가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대.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나? 다른 부하가 물었어요. 숫자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여기보다는 어디든 나을 거야. 그 말에 부하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결의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밤이다. 짧게 말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거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루트로 갈지,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지, 누구를 데리고 갈지 모든 것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총 15명.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갈 거야? 잡히면 죽는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밤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어둠 속을 조심스레 걸어갔어요. 숨소리조차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우리 일행 15명은 서로의 등을 의지한 채 전진했어요. 최전방 지휘관으로서 이 지역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의 탈출이 발각된 거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뛰어. 최대한 빨리. 소리쳤어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반복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리대령, 먼저 가세요. 한 부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다 같이 간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가요. 어서. 쓰러진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죠.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비무장지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물살이 새. 조심해. 소리치며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강을 건너는 동안 또 2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간 거예요. 그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남은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분노와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던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거야? 목소리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동료들의 얼굴에도 같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개 취급했어. 인간 취급은커녕 그저 도구로만 봤다고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든 표출하고 싶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서 꼭 복수할 거야.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라고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눈빛에는 이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자. 더 이상 죽은 동료들을 슬퍼할 시간도 없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일어서며 말했어요. 가슴 속 분노와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다시 한번 전진했습니다. 드디어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아직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했으니까요. 지뢰밭을 조심스레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 발자국 잘못 디디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어요. 조심해. 내 발자국만 따라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각 발걸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2명의 동료가 쓰러져 있었어요. 보위부원들이 우리를 따라잡은 거죠. 가. 절대 돌아보지 마. 소리쳤어요. 눈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순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철조망이 보였어요. 저 너머가 자유의 땅이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지뢰가 묻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남은 동료들을 독려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죠. 준비해온 철사 절단기로 조심스레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어서. 지금이야. 구멍이 났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작은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갗이 베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명이 통과하는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철조망을 넘어 자유의 땅을 밟은 거였죠. 우린 해냈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멀리서 남한 군인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정신이 드십니까? 옆에 있던 의사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 간신히 말했어요. 의사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어요. 동료들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8명이 무사히 넘어왔습니다. 모두 치료 중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15명 중 8명, 7명의 동료를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은 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며칠 후 국정원 요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긴 조사가 시작됐어요. 왜 탈북했는지,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군사 기밀은 무엇인지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탈북하셨습니까? 한 요원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요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대답에 무언가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보내졌어요.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리혁준 씨, 이제 자유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컴퓨터 사용법도 배우고 영어도 공부했습니다. 처음으로 햄버거도 먹어봤어요. 신기한 맛이었죠.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어간 동료들의 얼굴, 북에 남겨둔 가족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메어왔어요. 혁준 씨,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상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북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꿈이에요. 함께 노력해봐요. 6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사회에 나왔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이제 진짜 새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가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언젠가 꼭 그들을 데려오겠다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낯설고 어렵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곳에서 찾은 작은 행복들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던 그날을 떠올려봐요.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함께 탈북했던 동료들 중 일부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며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여전히 저를 괴롭히니까요. 혁준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어느 날 한강연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려 해요.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가끔 TV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리혁준 씨, 오늘은 무슨 일 하세요? 이제는 익숙해진 질문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저와는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그때의 기억과 경험들은 여전히 제 일부입니다.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꼭 돌아갈 거예요. 자유로운 북한으로. 이것이 제 새로운 꿈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요. 가끔씩 도망치지 못한 동료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해요. 그럴수록 저는 제가 가지게 된 자유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물리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마음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언젠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유니까요.